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근로기준법 질의회십집의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그러니까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따져봐야 할 법적인 절차나 조건들, 이런 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법 조항을이 이게 좀 얽혀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맞아요. 복잡하죠. 네, 오늘 이 시간으로 그 핵심을 딱 짚어서 이게 실제 상황에서 뭘 의미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이런 법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그 부분을 좀 시원하게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내용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그리고 제25조 이와 관련된 실제 질의응답 사례들인데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야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법이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아마 여러 면에서 드러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해야 할 때 법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라고 들었어요. 그 근로기준 정책과 질의회시 보니까 이 부분이 강조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을 보면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누구를 해고할지 그 선정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랑 만약에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즉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는 알려야 하고요. 또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회의 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냥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모든 직원 의견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듣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갖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 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랑 공식적으로 협의를 안 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럼 그 근로자 대표는 대체 어떻게 뽑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회사가 그냥 이분이 대표로 좀 적합해 보이는데 이분하고 협의합시다. 이렇게 특정인을 딱 지명하고 다른 직원들 동의를 얻는 식도 이것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이게 실무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 질의회 시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지명하고 다른 근로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동의서 받고 이런 방식은 적법한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는군요. 우리가 지금 근로자 대표를 뽑는구나. 그리고 이 대표가 어떤 권한을 갖는구나. 이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과반수가 참여해서 직접 투표를 하든 손을 들든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서 뽑는 걸 의미합니다. 와.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설령 다른 해고 요건들을 다 갖췄다고 해도요. 그 해고의 효력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와, 절차의 무게가 진짜 상당하네요. 그냥 형식적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는 척 이게 아니라 그 협의 대상이 되는 대표를 뽑는 과정부터 민주성, 자율성 이게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군요. 네, 핵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진짜 가볍게 생각했다고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잘 거쳐서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걸로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된 근로자를 위해서 법이 또 마련해둔 다른 장치가 있을까요? 그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우선 재고용 의무라는 게 있던데 관련 질의회시도 있었고요. 네, 해고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사용자의 또 다른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만약에 해고된 근로자가 그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랑 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새로 뽑을 필요가 생기면요. 3년 안에? 네, 사용자는 해고됐던 근로자가 원하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지류회 시에서도 설명하듯이 이 조항을 맞는 취지는 경영 사정이 좀 나아져서 다시 인력이 필요해졌을 때 과거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났던 근로자에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기회를 먼저 주려는 데 있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신뢰 보호 원칙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3년이라는 기간하고 같은 업무, 그리고 새로 채용할 필요성, 이 조건들이 핵심이겠네요. 그런데 신체 상황은 이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리회 씨 사례처럼요. 해고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정년퇴직을 해서 빈자리가 생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그 경우 만약에 회사가 그 정년퇴직한 분을 다시 뭐 촉탁직 같은 형태로 계약해서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한다면 이것도 3년 아니라면 이전에 해고했던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하는 건가요? 얼핏 보면 자리가 비었고 사람을 쓰는 거니까 우선 재고용 대상이 될 것도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약간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류회 씨는 법조항의 취지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우선 재고용 의무는 기본적으로 경영 사정이 나아져서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수요. 네. 그런데 정년퇴직 때문에 생긴 빈자리를 그 정년퇴직자 본인을 다시 고용해서 메우는 것은 이게 경영이 좋아져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해석이에요. 오히려 이건 기존 인력의 고용을 연장하는 성격에 더 가깝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노력을 오히려 권장하고 지원하는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 근로기준법 25조하고 고령자고령법의 취지를 좀 조화롭게 고려해 볼 때 정년퇴직자를 같은 업무의 촉탁직 같은 걸로 다시 고용하는 것까지 이걸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이 회시의 판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빈자리를 채운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빈자리가 왜 생겼고 또 어떻게 채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인력 수요냐 아니면 그냥 기존 인력 운영의 연장선이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네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기존 직원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경우도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질의회시에서도 임금 피크제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임금 피크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제도잖아요. 네. 따라서 이걸 근로기준법 25조에서 말하는 새로운 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피크제 실시에 따라서 정년이 연장돼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거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던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제 우선 재고용 의무의 범위하고 한계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법의 글자뿐만 아니라 그 취지, 그리고 다른 법과의 관계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논의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요. 회사 자체에 구조적인 변동이 있을 때 상황을 좀 보죠.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영업양도나 아예 사업을 접는 폐업 같은 경우인데요. 근로기준 정책과 다른 지리회시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먼저 사업이 다른 회사로 팔리는, 즉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 질의회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요. 법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영업 부문에 속해 있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건 뭐 개별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동의 없이도? 네, 그리고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던 근로조건들도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뭐가 영업양도냐 이 판단 기준인데요. 단순히 뭐 공장 건물이나 기계 같은 물적 자산만 넘기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령 일부 자산이 제외되더라도 이전되는 부분만으로도 기존의 영업 조직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기능하는 조직으로서의 실질적인 동일성 유지 여부입니다. 그러다 그냥 자산 매각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 자체가 그 핵심적인 기능과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넘어가는지 이게 관건이란 말씀이시군요. 뭐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실질이 중요하죠.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업의 일부를 넘기거나 정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아예 사업 전체를 그냥 완전히 종료하고 문을 닫는 폐업의 경우요. 이럴 때도 아까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예를 들면 50일 전 통보나 근로자 대표 협의 같은 걸 전부 다 거쳐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말이죠. 그 경우는 법적인 취급이 달라집니다. 그 질의회시에서 언급된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기업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서 소멸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폐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정들 있잖아요. 해고 회피 노력이라든지 공정한 기준 설정, 근로자 대표 회의 이런 것들. 이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적용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누구를 해고할지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서 정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업의 계속성 여부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네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 이 차원을 넘어서 사업을 완전히 접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법적 의무가 크게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폐업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일부를 다른 곳에 넘기거나 이름만 바꿔서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위장 폐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위장 폐업? 네. 따라서 폐업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사용자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소멸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을 통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첫째, 해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적으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거고 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중요하죠. 둘째, 해고하고 나서 3년 안에 같은 업무에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생기면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기회를 줘야 하지만 정년 퇴직자를 대체하거나 임금 피크제 적용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예외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업이 영업양도 방식으로 넘어가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사업이 완전히 폐업돼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4조의 해고 절차 적용이 어렵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청취자분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아는 게 중요할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의 유연성이라는 가치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법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법이라는 게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이 얼마나 민주적이었나? 협의 과정이 얼마나 충실했나? 또 재고용 필요성이 실제로 발생한 게 맞나? 영업 양도의 실질은 어떤가? 이런 개별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법 적용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걸 넘어서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대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법적 절차 준수는 물론 기본이겠지만 어쩌면 그 이상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